안녕하세요. 숙명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하다 보면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아이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ADHD 약물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약물 ADHD 아이들에게 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이 꽤나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약을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ADHD 아이들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DHD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일단 보시면 신경전달 물질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잘못 나왔네요.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은 두 개의 뇌세포, 어떤 뉴런 간의 사이를 시냅스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의 집중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도파민, 또 세로토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떤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또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러 가지, 첫 번째 A의 그림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올 수 있고, 또 여기 두 번째 있는 B 그림은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져 있는 흘러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딪히거나 회피라는 반응으로 알려진 어떤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낮은 상태에서는 학습된 내용, 낮은 상태에서 학습된 내용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장기 기억 형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ADHD 아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학습 부진, 그리고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것,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의 원인도 이 노르에피네프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감정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의 농도를 유지를 할 때는 가장 안정적인 감정 상태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똑같은 어떤 상황이 똑같은 외부 자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ADHD 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왜곡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외부 자극이지만 그 ADHD 아이들이 과하게 반응하는 것, 또 과한 흥분 상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노르에피네프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축두엽과 연결된 도파민의 이런 전달은 어떤 아동에게 쾌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는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즐거운 상태. 그래서 이렇게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고도의 정신기능과 또 창의성을 유발시켜주는 도파민은 자신의 사고나 외부의 활동으로 주의가 산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죠. 주의가 산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ADHD 아이들에게 적절한 양의 도파민은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 주의 집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가 조금 산만하다, 또는 우리 아이가
좀 과하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공부를 하기 이전에 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활동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부하는 이전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이전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 조금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주의 산만해지는 것들이 조금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들은 80%는 소화기관 내에서 20%는 혈소판, 또 뇌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역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는 기분, 식욕, 수면, 기억력, 학습력에 영향을 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섬유근육통과 같은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리고 기억력, 학습력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걷고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간략하게 복습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개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은 서로가 연결되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를 하고 또 외부 자극에 적절한 반응과 감정 상태를 연결합니다. 또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쾌감을 느끼도록 하고 그리고 사고나 외부 활동으로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노르에피린과 도파민이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면 주의 집중. 주의 집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 있죠. 또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의 신비한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부위이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억제 및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린과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직관력을 많이 영향을 주고 도파민과 또 세로토닌은 식욕과 욕구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이 세 가지 것들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약물이 사용되는가라고 살펴보면 그러니까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중추신경 자극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아마 꽤나 많이 처방받으실 것 같은 약물인데요. 이런 것들 중추신경 자극제가 있는데요. 중추신경 자극제는 뭐 리탈린, 포칼린, 메타데이트, 메틸린, 콘서타, 데이트라나 이런 것들 약에 들어가 있고요. 또 암페타민류와 같은 약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덱스트린, 에더럴, 바이바스와 같은 약들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약물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DHD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약물이 사용되는지 보면 그 초기 다른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니딘과 같이 카타프레스, 구안파신 이런 것 같이 새로운 장기 활성화 약물인 인튜니브 등이 틱을 어떤 예방하는 그런 약물로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항우울제, 항우울제를 먹으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약물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런 항우울제 그리고 ADHD로 치료제로 개발 중인 비중추신경제 약물인 아토목세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이 중추신경제 약이 있고 비중추신경제 약이 있는데 그럼 이 비중추신경제 자극제 약과 비중추신경제 자극의 약은 무엇이 다른 건가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중추신경 자극제 종류의 약물은 ADHD 아동 대부분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신체에 되게 빨리 순환되고 그 효과성이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중추신경제 약물들은 그 효과성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복용해야 신체에 치료적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복용해야 되고 또
이 약물들의 경우에는 중추신경 자극제로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 중추신경 자극제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또 동반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맨 처음에 약물을 복용하러 왔다라고 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 있겠죠. 그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되는 약물이 있을 터인데 그거를 보고 근데 그 약물이 모든 아이에게 다 맞는 것들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그게 맞는지, 그 용량이 적절한지, 또 다른 반응은 없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추신경 자극제 약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제공이 되지만 이 약이 잘 안 맞는다.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중추신경 자극제의 약물들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정도는 다르겠지만 중추신경 자극제가 작용하는 것처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약물을 이렇게 복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추신경 자극제는 안전한 것일까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고려되는 치료 방법으로 이 중추신경 자극제가 또 공존하는 다른 질환들이 약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중하고 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또 중추신경 자극제는 미국 국립건강센터에서 ADHD 아동을 대상으로 대규모 장기 통합 모델 치료 연구 결과 약물의 개연성에 있는 장기적 효용성과 안정성이 있다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중추신경 자극제의 종류로는 메타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데스트로암페타민, 릭스덱스 암페타민 등이 있고요. 이 중추신경 자극제는 약간씩 다른 원리로 작용이 되는데 한 가지의 반응이 없더라도 다른 중추신경 자극제에 대한 반응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또 그 효과를 본다면 어떤 충동성, 과잉 행동의 감소와 주의 집중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먹으면 아이들이 이제 표가 조금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약물이 그 아이에게 맞는지 아닌지가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약물 각각의 다양한 농도로 투여 시 70에서 90%의 치료 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안정성인 면에서 1차 치료제로 권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둘 중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더 좋을지는 사실 미리 예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 더 맞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 의사나 부모의 선호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추신경 자극제는 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중추신경 자극제는 뇌의 도파민 수치를 향상시킵니다. 우리 아까 보았죠? 도파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네, 그런 도파민의 수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전두엽과 선두체 부위에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수치를 향상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주의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을 약을 먹고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굳이 약물까지 안 먹고 싶어 아니면 또는 우리가 그냥 조금 산만해 이런 정도라면 공부하기 이전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기 이전에 도파민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 운동을 한다든지 또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ADHD 중에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도파민을 복용하게 되면 주의 집중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두엽 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뇌의 다른 부위들이 과잉 보상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ADHD 아동들은 뇌의 나머지 부분에서 보였던 과도한 활동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해지겠죠. 그리고 또 갑자기 집중력이 생기고 이전에 보였던 과잉 행동을 덜하거나 더 차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또 그 외 집중력이 증가하면서 쉽게 산만해지지 않고 덜 충동적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외에 노르에피린과 세로토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알려드렸었고 이 도파민과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 이 중추신경제의 부작용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사실 부작용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효과가 강한 약물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가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약물들을 아침 오전에 먹거나 아니면 저녁 잠자기 전에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점심을 잘 못 먹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식욕이 감소돼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중추신경제의 효과가 가장 낮을 때, 그러니까 아침이나 자기 전에 복용을 하고 고칼로리 식사를 하면서 그 칼로리 수치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복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후에 약물을 복용하시고, 또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침 이른 시간에 투약을 하고 오후 중에 복용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용량을 감량하거나 감량해서 투약하고 또 투약 시간을 약간 앞당겨서 투약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기 전에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약물을 같이 복용할 수도 있고요. 또 두통이 있는 경우라면 일일 용량을 나누어서 투여하고 식후에 복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진통제를 복용할 수가 있고요. 또 반항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또 장시간 약물 작용하고 약물 적용 혹은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이 항우울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신경증이나 신경과민 이럴 경우에는 동반 질환이 의심시 용량을 감량하고 신경안전제나 정신병 약을 같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불안이나 늘어짐, 안면, 경련, 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약물 용량도 그 아이에 맞춰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너무 약물 용량이 과하다 그러면 아이들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먹은 약인데 사실 그 학교에 가서 막 늘어지면서 그냥 계속 자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축 늘어져 있거나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약물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약물 적절한 시기는 언제이고 또 얼마나 복용을 해야 할까요? 자, 유아의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의 전화나 면담 요청이나 또 심각한 요청이 있을 수가 있죠.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요청이 온다면 또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때 전문가와 논의하고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고학년의 경우에는 성적이 지나치게 저하되거나 규칙적으로 숙제를 잊어버리거나 또 조직적 사고를 힘들어하거나 또 과제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과제를 하나 끝내는데 30분이면 끝낼 과제를 몇 시간씩 붙들고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심사숙고를 해보는 게 필요하죠. 또 그리고 약물 치료 시에는 교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종종 상담을 받다 보면 우리 아이가 ADHD이고 그 ADHD 약물을 먹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꽤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사실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관계자분들, 선생님들은 아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래야지 그 아이에게 위급한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약물을 먹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학기가 시작할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약물 사용 시 기간과 중단 시기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아동의 사회화와 또 자기 이미지, 또 학업에서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 먹고 싶다라고 해서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중단을 원할 때에는 학기 초에 약물을 시작하는 것들이 좋고 10월이나 11월 달에 멈추는 것들이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우리가 방학 때는 약물을 먹지 않고 않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약물을 먹고 있을 때와 약물 먹지 않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죠? 복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수행 정도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가 약물을 그만해도 되는지 계속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ADHD 아이들과 이 약물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ADHD 아이들이 한번 약물을 먹기 시작하면 짧게 먹는 약물이 아니고 꽤나 오랫동안 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약물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그저 한번 처방받은 것들을 그냥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약물이 도대체 어떤 약물인지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 약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그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에 대한 ADHD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